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저는 땅에 떨어진 사과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건네자 할머니가 하신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새파랗게 질려 그날 밤 바로 가방을 들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도시는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지고 거대한 뱀이 산속을 기어가듯 구불구불한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낡은 시외버스가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덜컹거렸고 저와 다른 승객들의 몸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늘 그렇듯 다정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집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의 고향, 그것도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가족들을 뵈러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향은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로 민준의 말에 따르면 아주 평화롭고 공기가 맑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사귀면서 저는 늘 따뜻한 가족을 꿈꿔왔습니다. 인자하신 어머니가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요. 이번 방문은 저에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와 함께 꿈꿔온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버스는 작은 군내버스 터미널에 멈춰 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민주는 익숙하게 큰 캐리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가자. 여기서부턴 택시를 타야 해. 길이 험해서 큰 차는 못 들어가거든. 그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안개 속에 희미하게 겹쳐진 산봉우리들, 그리고 그 아래 고요히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지붕들. 공기는 정말 맑았지만 그 적막함이 제 마음에 낯설고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과묵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민준의 인사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점점 더 좁고 울퉁불퉁해졌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는 차가 힘겹게 헐떡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으려 민준을 꽉 껴안았습니다. 산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흙과 풀의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덜컹거리는 택시를 타고 나서야 마침내 민준의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박한 시골집일 거라는 제 상상과는 달리 그곳엔 제법 번듯한 2층짜리 전원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낡은 집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죠. 마당은 시멘트로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잘 가꿔진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이 의외의 모습에 저는 조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그의 가족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게 살지는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며 크게 외쳤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부엌 쪽에서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마른 체형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이목구비는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시구나.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 씨 친구 서윤이라고 합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곧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사람을 맞이하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편할 정도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힘들었겠네. 들어와.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돌아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이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무뚝뚝해서 그렇지 정은 많으신 분이야. 신경 쓰지 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어머니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이미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이고 단조롭게 울려 퍼질 뿐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거실 중앙의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자니 처음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람부터 풍경까지 보이지 않는 냉기가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의 고향 방문은 어쩐지 불길한 징조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층의 작고 깨끗한 방에 짐을 푼 뒤 저는 민준의 어머니를 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할 생각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제가 부지런하고 살림 잘하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엌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민준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윤아, 피곤할 텐데 그냥 쉬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마당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있어.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우물과 몇 개의 푸른 텃밭이 있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산골의 서늘하고 달콤한 공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먼 산봉우리 위로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처마 밑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사람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7, 1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이는 낡고 헐렁한 색 바랜 옷 속에 파묻힐 듯 아주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고 아이는 무언가에 열중하며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소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크고 까만 눈이었지만 초점 없이 텅 비어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 이름이. 소녀는 대답 없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는 듯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소녀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을 보더니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거기서 뭐해? 여긴 추우니 어서 들어가. 그러고는 소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순식간에 날카롭고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넌 꾸물거릴래. 나물 하나 다듬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 온 식구 다 굶어 죽일 셈이야. 가엾은 소녀는 벌벌 떨며 거의 미친 듯이 나무를 다듬는 손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소녀를 매섭게 한번 쏘아보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딸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집 안에서 나오다가 제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를 한쪽으로 끌어당겨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민준 씨, 저 아이는 누구예요? 왜 어머님께서? 민준은 소녀 쪽을 흘깃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차갑다 못해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걔는 소미, 내 동생이야. 어릴 때부터 좀 아파서 머리가 온전치 못해. 신경 쓰지 마.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이 아프다고 해도 어떻게 하인이나 종처럼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미를 대하는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태도는 가족의 보살핌이 아니라 냉대와 무시, 심지어는 증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내내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소미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밥그릇 하나를 들고 어두운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홀로 밥을 먹을 뿐이었죠. 민준의 어머니는 이따금 그쪽을 쳐다보며 까닭없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민준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말없이 앉아있던 그 작은 소녀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지붕 아래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집에서 보낸 첫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미라는 소녀와 그의 어머니의 기이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원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공간을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고 제 안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든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제가 늘 알던 대로 다정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소미에 대해 민준에게 확실히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준의 어머니가 밭에 나가시자 저는 민준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소미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대체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님이랑 민준 씨까지 애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민준은 한숨을 쉬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건 우리 집안의 아픈 이야기야. 네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전민준 씨 여자친구고 곧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 알 권리가 있고 또 소미가 정말 걱정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얘기해줄게. 그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미는 그의 이복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그의 아버지가 타지에서 일할 때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그 여자가 갓난아기를 버리고 떠나버려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려와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아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했어. 민주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열과 경기를 반복했고 그 후유증이 아주 심각했지. 뇌일부와 성대가 손상됐어. 그 후로 말을 못하게 됐고 인지 능력도 떨어져서 기억을 했다 못했다 해. 엄마가 몇 년 동안이나 힘들게 돌봤지만 너도 알다시피 아픈 아이를 오래 돌보다 보면 지치고 짜증도 나게 되잖아. 엄마가 가끔 심한 말을 하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미를 무척 아끼셔. 그냥 표현 방식이 서투른 것뿐이야. 그는 저를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동생이 저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하지만 난 남자고 또 계속 학교 때문에 집을 떠나 있었으니 별로 해준 게 없어. 때로는 무력감을 느껴서 내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일부러 차갑게 대하기도 했어. 어제 내 태도 때문에 네가 놀랐다면 정말 미안해. 민준의 이야기와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제 마음속 의심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아이, 그것도 병까지 앓고 있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자의 심정. 지치고 짜증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와 그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다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민준을 안고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요. 집안에 그런 아픈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어머님과 민준 씨를 오해했네요. 민준은 저를 꽉 껴안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이해해주면 돼. 민준의 설명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미의 표정은 지적 발달이 늦은 아이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때때로 영리하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공포는 순진한 아이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온전히 제정신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민준을 너무나 사랑하고 믿었기에 저는 그 한 가닥 의심을 애써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그의 미래의 가족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는, 그 대가로 제 목숨을 잃을 뻔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진심을 보이기 위해 주방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밭에 나가신 사이 저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아궁이 하나와 낡은 양은 냄비 몇 개가 전부인 아주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소미가 부엌 구석에 앉아 조용히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아이는 또다시 깜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미야, 무서워하지 마. 언니는 그냥 밥하러 온 거야. 그냥 그대로 앉아 있어. 저는 아이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감과 아이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었습니다. 제 다정한 태도를 느꼈는지 소미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무를 다듬으며 가끔 소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긴 공기가 참 좋다. 언니는 서울에만 살아서 그런지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아이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제가 나쁜 뜻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칼을 찾으려고 서성이다가 실수로 나물이 담긴 소쿠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소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황급히 몸을 숙여 나물을 주워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가 팔을 뻗었을 때 낡은 옷소매가 위로 말려 올라가며 팔뚝의 맨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앙상하고 창백한 아이의 팔뚝에는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미 아물어 분홍빛을 띠는 상처도 있었지만 아직 붉은기가 선명하게 살갗 깊이 파고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평범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이나 밧줄에 맞은 듯한 길고 평행한 자국들이었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소미의 병에 대한 민준의 설명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게만 들렸습니다. 어떤 병도 이렇게 끔찍한 흉터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행의 흔적, 잔인한 고문의 흔적이었습니다. 소미야, 팔이 왜 이래?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팔에 손을 대려 했지만 아이는 황급히 팔을 뒤로 빼며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더는 묻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평소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혹하고 잔인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소미에게로 향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냥 밥하려고. 소미 팔을 봤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부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갑작스럽고 난폭한 힘에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쟤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손목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 애 팔 좀 봐요. 온통 상처투성이잖아요. 혹시 어머님이... 입 닥쳐. 민준이 제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소미를 불꽃 튀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넌? 누가 남한테 팔 벌려 보이래? 죽고 싶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소미 옆에 있던 쌀 씻는 대야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양은 대야가 벽에 부딪히며 끔찍한 굉음을 냈습니다. 쌀과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소미는 말도 안 되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온몸이 나무십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던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자친구란 말인가? 늘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악마였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에게 보인 그의 갑작스러운 잔인함은 그가 애써 쌓아올린 모든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 버렸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한 점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놓은 덫에. 그리고 진짜 공포가 바로 곁에 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을 때의 그 공포가 제 온몸과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분노의 폭발 이후 민주는 저를 방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문을 쾅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에 온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사랑했던 다정한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눈빛과 잔혹한 행동을 하는 낯선 이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민주는 평정을 되찾은 듯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팔을 뻗어 제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고 나직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자제력을 잃었어.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에 다정하고 미안해하는 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네가 걔한테 신경 쓰는 걸 보니까 엄마와 내가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했어. 정말 미안해. 그는 변명을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소미가 병뿐만 아니라 가끔 발작을 일으켜 자해를 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팔에 있는 상처들은 모두 발작할 때 스스로 낸 상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엄하게 대하는 것은 소미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훈육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차가움, 그것이 제가 느낀 전부였습니다. 소미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 속 잔인함은 오빠의 엄격함이 아니라 간수의 증오였습니다. 내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그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따가 마을 구경이나 갈까? 내가 잘한 곳 보여줄게. 맑은 공기 쐬면 기분도 좀 나아질 거야. 제 머릿속에서는 싫어라는 두 글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냥 방에 틀어박혀 문을 잠그고 숨어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에게 반항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어쩌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희박할지라도 도움을 청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들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구경하고 싶었어요. 제가 동의하자 민주는 눈에 띄게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구불구불한 마을에 작은 흙길을 걸었습니다. 마을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다가 이내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무겁고 음산한 공기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우리는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나무짐이 길 위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온폭 들어간 입으로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주 공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재빨리 흩어진 나뭇가지들을 모아 다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민준이 나무찜과 씨름하는 동안 할머니는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으셨습니다. 앙상하고 마른 손이었지만 잡는 힘은 아주 강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귓가에 대고 다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한자한자 속삭이셨습니다. 아가씨, 어서 도망쳐. 여길 떠나.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간절함과 극심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돌아보자마자 할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놓고 검게 변한 이를 드러내며 희죽 웃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늙은이가 주책이야. 할머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의 어깨에 나무찜을 올려드리자 우리는 인사를 하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신 나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경고는 마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저의 모든 막연한 공포가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곳은 문제가 있는 가족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악마의 속을 한가운데에 있었고 너무 늦기 전에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공포는 더 이상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제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경고는 남은 길을 걷는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 옆에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의 미소와 말들은 이제 제 눈에 오직 위선과 악의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들끓는 공포를 숨겨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라도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가는 길에 우리 삼촌 댁에 잠깐 들를까? 바로 근처야. 오랜만에 찾아뵙고 너도 소개할 겸.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 중 누구도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 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거절은 허락하지 않는 투였습니다. 삼촌이 너 엄청 보고 싶어 하셨어. 잠깐 들렀다. 바로 올게. 시간 얼마 안 걸려. 그의 단호함에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촌의 집은 마을 끝, 다른 집들과 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단층집으로 어둡고 눅눅해 보였습니다. 집 안에서 키가 크고 거친 인상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네모난 얼굴에 작은 외꺼풀 눈, 그리고 거친 검은 피부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민준이 말한 삼촌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아니냐? 언제 왔어?
남자는 굵은 목소리로 민준과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제게 멈추었을 때, 그것은 제가 처음 왔을 때 민준의 어머니가 보였던 것과 똑같이 저를 샅샅이 훑어보는 평가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왔어요, 삼촌. 이쪽은 제 여자친구 서윤이에요. 민준이 밝게 소개했습니다. 서윤아, 이쪽은 우리 친삼촌.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와.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그 시선에 불쾌감이 치밀었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어둡고 어수선했으며 곰팡이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준과 그의 삼촌은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방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손님 오셨는데 차 좀 내와. 대답이 없자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여편네가 귀가 먹었나? 부르는 소리도 안 들려? 당장 안 나와? 잠시 후 어두운 방 안에서 한 여인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깡마르고 구부정한 몸에 헝클어진 긴 머리가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찻잔들이 서로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쟁반을 내려놓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손님한테 차는 따라 드려야지. 눈이 없어. 삼촌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찻주전자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차를 따라주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한 가닥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얼굴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비록 얼굴은 헬쑥하고 창백했으며 뺨에는 보라색 멍 자국까지 있었지만 저는 그 익숙한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얇은 입술, 높은 콧대, 그리고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지연이었습니다. 4년 내내 붙어 다녔던 2년 전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던 바로 그 친구, 박지현. 그녀의 가족들은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모두들 그녀가 부모님과 크게 다툰 후 가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여기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여편네라 불리며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연의 실종, 민준의 태도, 소미의 상처, 할머니의 경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연처럼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텅 비고 절망적인 눈동자에 극도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공포와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았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한 줄기 눈물이 멍든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듯 고통스럽고 시렸습니다. 지연을 알아본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민준과 그의 삼촌이 나누는 대화 소리는 멀게만 느껴졌고 머릿속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친구가 고통받고 다음은 내 차례가 될 것을 알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를 지를까요? 도망칠까요? 둘 다 미친 짓이고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저를 붙잡을 것입니다. 저는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단 몇 초라도
지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위장에서 격렬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살짝 굽혔습니다. 서윤아, 왜 그래? 민준이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가식적인 걱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저는 간신히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아마 먼 길 와서 피곤하고 음식이 안 맞았나 봐요. 배가 좀 아파서. 삼촌,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삼촌은 턱으로 뒤뜰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부엌 뒤로 나가면 있어. 저는 테이블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기진맥진한 사람처럼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민준이 따라 나서려 하자 삼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냅둬, 혼자 가게. 계집애들은 귀찮아. 자, 한 잔 더 하자고.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제게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둡고 더러운 부엌을 비틀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지연이 낡은 시멘트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저인 것을 확인하자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돌아서서 자기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와 어떤 연관도 맺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해가 갈까봐 혹은 들키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으로 빠르게 다가가 화장실을 찾는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나야. 서윤이, 너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연의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감히 저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설거지 물통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말해줘, 지연아, 내가 어떻게 해야 널 구할 수 있어? 저는 거의 애원하듯 계속 물었습니다. 지연은 용기를 내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은 채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인신매매, 전부 한패야. 민준이가 날 속였어. 너를 속이고 있는 것처럼. 그녀가 뱉어내는 한마디가 바늘처럼 제 살갗을 찔렀습니다. 이미 짐작은 했지만 친구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너라도 도망쳐야 해, 서윤아. 지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어떻게든 경찰에 신고해. 내 걱정은 말고 네가 탈출해야 나도 희망이 생겨. 너무 늦기 전에 어서 가. 바로 그때 안에서 삼촌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살짝 밀어내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서 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1초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당 끝에 있는 임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구조 요청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짊어져야 할 생사의 명령이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지연도 구해야만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몇 분간 마음을 진정시킨 후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피곤하고 힘없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준과 그의 삼촌은 여전히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좀 괜찮아? 이제 돌아갈까? 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공기를 단 1초도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삼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민준을 따라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재빨리 부엌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현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더러운 그릇더미와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이미 저녁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힘없이 비쳤습니다.
흙길 위로 우리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갖 계획으로 복잡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 민준 씨.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공기가 저랑 안 맞나 봐요. 혹시 내일 아침에 저 먼저 집에 보내줄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요.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노을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차갑고 낯설게 보였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경멸에 가까운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에 가?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하루 지났는데 우리 가족이랑 같이 명절 보내기 싫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괜히 아프면 어머님께 폐만 끼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괜찮아.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프면 여기 약 있어. 우리 엄마가 간호해 줄 거야. 넌 아무 데도 못 가.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는 말은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독단적인 어조는 제가 모든 결정권을 잃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말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점점 커져가는 절망감을 아는 채 묵묵히 그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백을 뒤져 휴대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인 제 친구 준호에게 문자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준호는 민준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제게 농담으로 민준에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다정한 겉모습 뒤에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준호가 너무 의심이 많다고 흘려들었지만 이제 준호의 말이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립스틱, 파우더, 지갑, 열쇠. 하지만 휴대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침대 및 옷장 안을 다 뒤졌지만 여전히 없었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 그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찾아? 휴대폰, 내 휴대폰 어디 갔어요? 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봤어요?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무고한 표정은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모르겠는데 길에서 어디 떨어뜨렸나 보지. 산책할 때나 삼촌 댁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돼요. 전 항상 가방에 넣어뒀어요. 제가 단언했습니다. 그럼 뭐 발이라도 달려서 도망갔나? 그가 비웃었습니다. 잃어버렸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산골에서는 어차피 신호도 잘 안 터져. 있으나 마나야. 며칠 뒤에 서울 가면 내가 새 걸로 사줄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가 가져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 수단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을 완벽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탈출구가 막혀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의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늑대무리 한가운데에 완전히 홀로 절망. 그것이 지금 제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감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린 저는 날개가 꺾인 새와 같았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 기괴한 마을 전체가 창살이 된 보이지 않는 새장 속에 갇힌 것입니다. 저는 감히 저항하거나 이상한 낌새를 보일 수 없었습니다.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조금 피곤해하는 순종적인 여자친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고 민준의 거짓말을 들으며 눈물을 안으로 삼키려 애썼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제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민준 맞은편에 앉아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때때로 칼날 같은 눈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소미는 여느 때처럼 어두운 부엌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아이에게서 연민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의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지현, 그리고 소미. 우리 모두는 이 가족의 피해자이자 수감자들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준의 어머니는 소미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그녀는 가장 악독한 말로 아이를 계속해서 질책하고 꾸짖었습니다. 민준은 제 옆에 앉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줘.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셔서 성격이 좀 까칠해지셨어. 그의 말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릇 더미를 들고 가던 소미가 발이 미끄러진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아이를 받았습니다. 소미가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소리치며 저주를 퍼붓는 그 극도로 짧고 혼란스러운 순간 저는 작고 단단하며 조심스럽게 접힌 무언가가 제 손바닥 안으로 재빨리 밀어넣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민준의 어머니가 달려들어 소미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와 소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설마 그가 본 걸까? 네가 또 발작하는 거냐? 민준이 소미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말은 소리가 침묵 속에 울려 퍼졌고 소미는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쓰러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민준은 달려들어 아이의 몸을 발로 계속해서 걷어찼습니다. 손님 앞에서 난동을 부려? 죽고 싶어?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때려요. 제 외침에 그가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핏발선 붉은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 제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이런 건 처음 봐서. 민준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소미의 옷깃을 잡아 질질 끌고 뒷마당으로 향하며 얼음장 같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버릇을 좀 고쳐놔야겠어. 그의 어머니는 묵묵히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조각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저주를 중얼거리면서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소미가 목숨을 걸고 제게 건네준 그것을 꽉 쥔 채 저는 빨리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급히 닫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바닥을 폈습니다. 4번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수치로 쓰여 있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도망쳐, 위험해, 짧은 4글자였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말 못하는 소녀 소미가 사실은 가장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목숨을 걸고 제게 경고해 준 것이었습니다. 손에 든 쪽지를 보며 아이가 방금 겪어야 했던 잔인한 폭행을 생각하자 제 마음속에 증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지연을 위해, 소미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소미의 쪽지는 강력한 각성제처럼
제 안에 절망과 무력감을 몰아냈습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강철 같은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소미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여행을 오기 전 낡은 캐리어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벽돌폰 하나를 발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 첫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념품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일주일도 버틸 만큼 오래갔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충전하고 돈이 남아있는 낡은 유심칩을 끼워 낡은 양말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중간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캐리어 맨 밑바닥에 넣어두었죠. 저는 그 무심한 준비가 이제 제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두 귀는 모든 움직임에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민준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깊이 잠든 척 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한숨을 쉬고 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밖에서 문을 잠근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유일한 출입구마저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믿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재빨리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갇혔다는 것은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잠시 더 기다렸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캐리어로 다가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그것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헤치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미 캐리어를 뒤져서 그것을 찾아냈다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낡은 양말은 바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은 제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지만 희망의 온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전원을 켰습니다. 흑백 화면이 깜박이며 켜졌습니다. 안테나가 나타났지만 단 한 칸만이 희미하게 떴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신호가 너무 약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방 안을 돌아다니며 창가에 대고 높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집 뒤편 산이 보이는 창가 쪽 방구석에서 안테나가 한 칸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단 한 칸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자 메시지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계속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저는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외울 정도로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준호야, 나 좀 구해줘. 나 속았어. 강원도 산골, 인신 매매하는 마을에 갇혔어. 지연이도 여기 있어. 아주 위험해 위치 보낼게.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즉시 위치 공유 기능을 켰습니다. 화면에 전송 중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약한 신호가 깜박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전송되게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의 울고 싶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유심칩과 배터리를 분리해서 다시 양말 속에 넣어 캐리어 맨 밑바닥 깊숙이 숨겼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와 희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 저의 마지막 구조 신호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그리고 이 악몽이 저를 삼키기 전에 도움이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거나 바람이 창틈을 스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메시지를 받고 오고 있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제 행동을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밤새 하얗게 샌 것을 감추기 위해 피곤하고 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다가 다시 가식적인 다정한 얼굴을 했습니다. 잘 잤어? 어젯밤엔 미안했어. 내가 좀 흥분해서. 아침 먹고 다음 일을 생각해보자. 다음 일이라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불길한 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 분위기는 아주 이상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밭에 나가지 않고 부엌에서 부산을 떨며 많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안팎을 드나들었고 가끔씩 골목 밖을 기대해 찬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제 곁에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와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감옥은 마지막 올가미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배가 나온 땅딸보 체형에 땀으로 번들거리는 검은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는 누렇게 변색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맨 위 단추를 풀어서 가슴털과 굵은 금목걸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눈은 마당을 한번 훑더니 제가 서 있는 현관문에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날 것 그대로의 저속하고 탐욕스러운, 마치 정육점 주인이 좋은 고깃덩어리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황급히 달려나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그를 맞았습니다. 김 사장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죠. 민준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윤아, 이쪽은 우리 가족과 오랫동안 거래해 오신 김 사장님이야. 와서 인사드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래처? 저는 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지연의 경고, 민준 모자의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저 남자의 눈빛.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구매자였습니다. 저를 사기 위해 온 것입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제 팔을 끌었습니다. 가식적으로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아직 낯을 가려서요. 사장님. 얘야, 이리 와서 인사드려야지. 저는 거실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남자는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다시 발끝에서 머리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음탕한 시선은 마치 그 자리에서 저를 발가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만족스럽다는 듯 쯧하고 혀를 차더니 민준에게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물건 좋네. 싱싱하고 하얗고 예쁘장한 게 지난번 것보다는 값을 좀 더 쳐줘야겠는데? 네, 그건 사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요. 민준이 아첨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희 손해보게 하시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것이라니 그가 말하는 게 지연일까? 속이 뒤틀렸습니다. 제 친구의 운명도 이렇게 역겨운 흥정 속에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윤이라는 학생, 한 명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흥정되고 포장되어 새로운 지옥으로 보내지기를 기다리는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준호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 점심은
제 인생 최악의 식사였습니다. 저는 구매자라는 남자와 마주 앉아 그의 끈적끈적한 시선과 저속한 농담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밥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었고 가끔씩 고의로 제 손을 건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민준 모자는 그에게 술을 권하며 소름 끼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최대한 천천히 먹으며 시간을 끌려고 애썼습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게 돌아오는 것은 산골의 절망적인 침묵뿐이었습니다. 준호야, 너 어디 있는 거야? 식사 후 민준의 어머니는 그녀가 생각하기에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먼 길 오느라 피곤했지. 방에 올라가서 좀 쉬렴. 민준아, 네가 친구 좀 데려다 드려라. 네, 엄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저에게 눈짓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행동을 개시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납덩이를 단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제가 거실을 지나갈 때 구매자라는 남자도 일어나 제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푹 쉬어. 하지만 제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구매자라는 남자도 제 뒤를 따라 잽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악한 눈으로 민준을 돌아보았지만 그는 악마의 미소 같은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너랑 따로 할 얘기가 좀 있으시대. 두 분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재빨리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제 눈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밖에서 빗장을 거는 마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저를 사냥할 맹수와 단둘이 남자는 저를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우리 둘뿐이네. 그는 셔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살찐 몸과 시큼한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음탕한 빛을 띤 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다가왔습니다. 공황. 그것이 저를 덮친 첫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기운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싸울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침착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치욕스럽게 짓밟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방 안을 재빨리 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옷장, 그리고 작은 나무 테이블뿐. 하지만 테이블 다리 밑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테이블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그어놓은 깨진 벽돌 조각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상처를 입히기에는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아가씨, 왜 그래? 이리 와. 남자는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으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번개처럼 몸을 숙여 벽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제 행동을 알아차렸을 때 저는 이미 온 힘을 다해 벽돌을 휘둘러 그의 관자놀이를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나와 얼굴 한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음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경악과 미친 듯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처럼 연약한 먹잇감이 감히 반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저의 생사를 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격에 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피 흘리는 상처를 손으로 감싼 채였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그의 거친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이 면이 감이 날쳐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핏발선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저는 벽돌을 꽉 쥔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의 기회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저 남자가 일어나 공격한다면 저 같은 도시 아가씨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입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날카로워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는 다시 공격할 것처럼 벽돌을 치켜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당신 머리통을 깨버릴 거야. 아마도 제 광기 어린 표정과 필사적인 태도가 그를 주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달려가 침대 시트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게 찢었습니다. 남자는 제 의도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뭐 하려는 거야? 당신을 묶을 거야.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벽돌을 든 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 뒤로. 빨리.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남자는 망설였지만 제 손에 들린 피 묻은 벽돌과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는 저주를 중얼거리면서도 제 말에 따랐습니다. 저는 재빨리 찢은 손으로 그의 두 손을 등 뒤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가 꼼짝도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조였습니다. 그리고는 천 조각을 하나 더 찢어 그의 입에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이를 마친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안에서 난 소란의 밖에 민준 모자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 밖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서윤아, 안에서 무슨 일이에요? 심장이 다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면 저는 두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떨리고 겁에 질린 것처럼 들리도록 조절했습니다. 민준 씨, 구해줘요. 저는 흐느끼며 애처롭게 외쳤습니다. 김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요. 문 밖에서 민준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야 재밌는 거지. 사장님 잘모셔. 그럼 예뻐해 주실 거야.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제가 절망 속에서 애원하는 연약한 먹잇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먹잇감이 사냥꾼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싫어요. 안 할래요. 저는 계속해서 연기했습니다.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 씨, 여기 들어와 줘요. 나 너무 무서워요. 들어와서 얘기 좀 해요. 네. 안 돼.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랑 김 사장님,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얌전히 굴면 고생은 안 할 거야. 민준 씨, 저는 배신감에 상처받은 여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나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설명해봐요. 왜 나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는지 이유라도 알아야겠어요. 저는 그의 말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 재킷 주머니에는 평소 강의를 녹음할 때 쓰던 낡은 스마트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메인 휴대폰은 빼앗았지만 이 보조기기는 놓친 것이었습니다. 유심은 없었지만 녹음 기능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것이 그와 그의 공범들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을 사이에 둔 제 연기는 교활한 여우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하기 위한 유인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제 고통스러운 말이 그의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단순히 승리자의 희열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저는 몰래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자 저는 황급히 몸으로 가렸습니다. 거짓.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전부 거짓이었어. 처음부터 널 만난 건 목적이 있었으니까. 너같이 예쁘고 돈 많은 집, 아가씨가 나 같은 촌놈한테 반할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순진하구나, 서윤아. 목이 메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이었습니다. 3년의 청춘, 3년의 뜨거웠던 사랑,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내 가족은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 그 개자식은 우리 엄마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너 알아?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를 터뜨리듯 점점 격해졌습니다. 25년 전 우리 엄마도 너처럼 서울의 예쁜 아가씨였어. 내 아버지랑 죽고 못 살게 사랑했지. 근데 어떻게 됐게? 엄마가 임신했다고 말하자 그 인간은 매정하게 엄마를 버렸어. 그것도 모자라 자기 출세에 방해될까봐 다른 놈이랑 짜고 우리 엄마를 이런 산골 오지에 팔아버렸다고.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를 팔았다고. 이건 사실일 리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다정하고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기서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어. 맞고 짓밟히면서.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원망 속에서 날 낳았고 증오심으로 날 키웠어. 난 언젠가 반드시 내 아버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어. 그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우리 엄마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저는 이 끔찍한 진실을 믿고 싶지 않아 더듬거렸습니다. 거짓말. 민준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내 친구 지연이 알지? 내가 직접 걔를 여기로 꿰어내서 우리 삼촌한테 팔아넘겼어. 걔도 너처럼 내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멍청이지. 소미도 마찬가지야. 걘 내 동생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중에 얻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지. 딸이라는 이유로 엄마는 걔를 미워하고 학대했어. 나도 그랬고 난 이 지긋지긋한 곳과 관련된 모든 게 싫어. 복수를 끝내고 여기서 멀리 떠나버릴 거야. 그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차갑고 잔인한 자백은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저를 속인 것, 지연을 팔아넘긴 것, 소미를 학대한 것까지. 이것이 바로 그의 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냐고? 민준의 목소리는 다시 악의적인 장난기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랑 똑같지, 뭐. 김 사장님이 널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 넌 아주 먼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혹시 알아? 사장님 아들 낳아주면 팔자 펼지도. 그의 더러운 말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이제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기적을. 바로 그때 뒤에서 저주 섞인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구매자 남자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천으로 묶은 밧줄은 그를 오래 붙잡아 둘 만큼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의 연극은 끝났고 진짜 생존을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첫 일격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난 구매자, 남자가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리며 거대한 몸을 미친 듯이 버둥거렸습니다. 제가 침대 시트로 묶은 밧줄은 아무리 꽉 조였어도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무지막지한 힘에 매듭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문 열어. 인연이 날 쳤어. 입을 막은 천 너머로 그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분명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밖에 민준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아, 너 사장님한테 무슨 짓 했어? 그가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문 열어. 사장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으면 넌 죽을 줄 알아.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방을 둘러보며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창문, 쇠창살이 밝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매자 남자가 밧줄 한 겹을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막았던 천을 뱉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핏발 선눈으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같은 년, 오늘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그는 머리의 상처 때문에 아직 약간 비틀거리면서도 낑낑대며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그를 진짜 야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든 벽돌을 그에게 휘둘렀지만 이번에는 그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굵은 팔을 들어 막았고 벽돌은 그의 팔에 부딪혀 탁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그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뼈가 부서질 것 같은 고통에 제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충격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는 육중한 몸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 손으로는 제 목을 졸랐고 다른 손은 주먹을 쥐어 치켜들었습니다. 어디 이제 한번 도망가 보시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얼굴을 핥히고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마귀가 수레에 맞서는 듯한 헛된 저항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지연, 그리고 소미의 얼굴이 차례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은 이렇게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게 끝나는 건가? 이제 죽는구나.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끔찍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나무 문이 엄청난 힘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무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먼지 너머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장 앞장서 들어온 키 크고 늠름한 사람은 바로 준호였습니다. 그는 제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더 중후해 보이는 강인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반듯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제복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매자 남자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 목을 조르던 손에 힘을 풀고 멍하니 문을 부수고 들어온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 준호와 다른 2명의 경찰관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캑캑거리며 소중한 공기를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려고 애썼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어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준호가 침대 옆으로 달려와 저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을 보자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준호야, 나 너무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우리가 왔어. 넌 안전해.
준호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밖에서는 체포 작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들에게 재빨리 제압당했습니다. 민준 어머니의 비명과 저주, 민준의 애원, 그리고 경찰의 명령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아까 그 제복 입은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형사팀장 하정우입니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신속하게 현장 정리하고 관련자 전원 경찰서로 연행해. 그는 수갑을 찬 구매자 남자를 보더니 그의 머리에 난 상처를 보고 말했습니다. 의료팀 불러서 저놈 상태 확인하고 재판받기 전에 죽게 놔두지 마.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마치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몇 분 만에 민준의 악마 같은 가족과 구매자 남자는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은 제 지시에 따라 지연을 구출하기 위해 삼촌의 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그 방을,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 구석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소미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로하는 말인지 저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산골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자 비로소 살아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햇살이 이토록 눈부시고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정의의 빛은 조금 늦었지만 마침내 이 어둡고 외진 구석까지 비추었습니다. 앞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상처를 치유하기까지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경찰 특수 차량이 우리를 태우고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저는 준호 옆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미는 다른 차에서 한여경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산등성이와 구불구불한 흙길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악몽만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군경찰서에서 저는 조사를 받기 위해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정우 팀장이 직접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정중한 태도는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 앉아 때때로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세요. 침착하게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하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민준 어머니의 이상한 태도, 소미라는 말 못하는 소녀, 그녀의 팔에 있던 상처들, 할머니의 경고, 그리고 민준의 삼촌 집에서 지현을 알아본 충격적인 순간까지 저는 민준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하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하 팀장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문자랑 위치 받고 바로 큰일 났다는 걸 직감했어. 난 민준 그놈을 오래전부터 의심했거든. 내가 소개시켜줬을 때부터 뭔가 진실되지 않은 느낌이었어. 널 보는 눈빛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냥꾼이 먹잇감을 보는 눈 같았어. 몰래 그놈에 대해 알아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고향에 대한 정보도 아주 애매모호했지. 문자 받자마자 바로 하 팀장님께 보고 드렸어. 여기 지형이 너무 험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위치를 특정하고 접근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꼬박 하루가 걸렸어. 하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과 다른 피해자들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경찰관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두 번째 피해자 박지연 씨를 민준의 삼촌 김상철의 집에서 구출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장기간 폭행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현이 안전하다는 소식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신문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녹음 파일 앞에서 그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찰서로 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전부 아빠 잘못이야.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인했던 아버지가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실은 민준이 말한 것과 같았지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민준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이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미래와 어머니와의 약혼 때문에 비겁하게 그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직접 팔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그녀에게 큰 돈을 쥐어주며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고 그에게 그녀를 먼 곳으로 데려가 새 삶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아는 사람이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일 줄은, 그리고 그가 민준의 어머니를 그녀가 평생 고통받아야 했던 바로 그곳에 팔아넘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행동이 간접적으로 한 여인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이 민준의 증오심의 싹을 틔워 지현과 저에게까지 비극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민준은 제 이복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 마을에서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혈연관계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복수극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기 위해 그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매듭이 풀렸지만 각자의 마음에는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잔인하고 복잡한 성격 때문에 재판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 법정에 섰습니다. 부모님, 지연의 부모님, 그리고 준호가 저를 격려하기 위해 함께 자리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비통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많이 야위고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울부짖고 저주하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탓했습니다. 민준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울려 퍼지며 그의 모든 어두운 음모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드러냈습니다. 방청석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를 보니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어깨를 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계셨지만 어머니의 눈에도 고통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범죄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가장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신매매, 불법 감금, 상해 등의 주범인 민준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공범인 그의 어머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연을 직접적으로 학대한 민준의 삼촌 김상철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매자 김 사장과 조직의 다른 관련자들도 각각 10년에서 18년 사이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망치 소리는 제게 기쁨이나 통쾌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눈물로 얼룩진 비극의 한 장을 닫고 또 다른 수많은 고통을 여는 종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극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후 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간접적으로 야기한 아버지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과거의 법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은 죄에 해당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사회와 그 자신의 양심에 의해 심판받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명예를 잃었고 남은 인생을 자책과 후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두 가족의 폐허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한 가족은 범죄로, 다른 한 가족은 과거의 실수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는 승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였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아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안전해졌지만 겪었던 일들은 저와 지연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연이 받은 상처는 가장 깊었습니다. 2년간의 감금과 육체적, 정신적 폭력은 그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구출된 후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으며 잦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그녀를 여러 곳으로 데려가 치료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녀를 전문가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정신요양원에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마다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지연을 보면 제 가슴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활발하고 삶을 사랑했던 제 친구는 이제 자신의 고통 속에 갇힌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여운 소녀 소미는 구출된 후 사회복지센터로 보내졌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들은 아이가 지적장애가 전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은 폭력의 충격이 아이를 말하고 소통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침묵이라는 껍질 속에 스스로를 가둔 것이었습니다. 저와 지연의 가족은 함께 아이의 후원자가 되어 자주 찾아가 새 옷과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점차 소미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주변 세계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목소리를 되찾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과 사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자신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서의 악몽은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순수함까지. 저는 더 이상 어떤 남자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아름다웠던 첫사랑은 저를 역겹게 만드는 끔찍한 진실로 끝났습니다. 저는 내성적으로 변했고 말이 없어졌으며 큰 소리에 자주 놀랐습니다. 긴 밤이면 저를 짓누르던 구매자의 모습과 제 목을 조르던 민준의 손이 꿈에 나타나 땀에 흠뻑 젖은 채 공포 속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족은 해체되었고 가장 친한 친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지만 모든 것이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쁨이나 슬픔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몸의 상처는 언젠가 아물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마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삶은 그 혹독한 방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영혼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 특히 이성에게는 항상 안전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세운 보이지 않는 벽은 아무도 허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부모님도 각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은퇴하시고 낡은 집에서 홀로 그림자처럼 지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남쪽으로 이사해 이모댁과 함께 사셨습니다. 가끔 서로 전화 통화를 했지만 대화는 의례적인 안부 인사에 그쳤습니다. 가족의 유대는 이미 끊어진 듯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단골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십니까? 고개를 들자 제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강인하고 늠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 저를 구해준 형사팀장 하정우 씨였습니다. 몇 년 전보다 더 중후하고 남자다워진 모습이었습니다. 하 팀장님,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근에 이쪽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는 제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요. 저는 조금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팀장님들이 안 계셨더라면 그건 저희 임무였습니다.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다른 남자들과 있을 때처럼 불안하거나 경계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저를 지옥에서 끌어내준 사람이자 제 인생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본 빛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그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커피 한 잔 더 대접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안의 한 부분은 거절하고 안전한 껍질 속에 계속 숨어 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제게 기회를 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리고 따뜻한 눈빛은 제 안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 우연한 만남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앞길은 여전히 길고 마음의 상처는 아마 영원히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곁에서 어쩌면 저는 다시 믿음을 찾고 평온을 되찾아 악몽 없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